83세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 괜찮지 않아도 쓰러져도 밤마다 숨이 막혀도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기 너머에 있는 아들이 그 말 외에는 듣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도움을 청하는 대신 침묵을 선택했고 아들은 그 침묵을 괜찮다는 신호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어머님은 83이셨습니다. 그제야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미뤄왔던 안부 한 통, 건너뛰었던 방문 한 번이 한 사람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비워버렸는지를. 이 이야기는 효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 늦게 깨달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김정래는 83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늘 먼저 닿는 전라남도 작은 항구 마을, 낮은 단층집 하나가 그녀의 세계였지요. 집 앞 골목은 비가 오면 쉽게 젖었고 마당의 화분들은 계절마다 자리를 바꿔야 했습니다. 정래는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없어도 몸이 먼저 깼지요. 평생 그래왔습니다. 무릎은 늘 성하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손잡이를 잡고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새벽이면 가슴이 답답해 잠에서 깨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정래는 말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그 말은 습관처럼 입에 붙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걱정할까봐 아니면 괜히 번거로워질까봐 먼저 꺼내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을 보낸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병실의 냄새와 기계음이 아직도 코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정래는 혼자가 되었고 혼자라는 말에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병원에 가고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아들은 도시로 갔습니다. 일자리가 있다고 했고 아이들이 자란다고 했습니다. 정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자식의 삶이라는 걸 알았지요. 전화는 늘 정래가 먼저였습니다. 화면 속 아들의 얼굴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정래는 웃음을 먼저 보였습니다. 밥은 먹었니? 아들은 짧게 답했습니다. 네, 엄마. 그 다음 말은 늘 비슷했습니다. 지금 회의에 들어가야 해요. 정래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했습니다. 그래, 바쁘지. 끊자. 통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그래도 정래는 묻지 않았습니다. 언제 내려오느냐는 질문은 마음속에서만 맴돌았습니다. 묻는 순간 짐이 될까 봐서였습니다. 그래서 정래는 대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을 하나씩 치웠고 사진은 작은 상자에 모아두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대신 정리해야 할 날이 오면 수고를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정래는 화장실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발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벽을 짚고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그날 이후로 몸은 더 느려졌습니다. 그래도 전화할 때는 말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 이웃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드님은 언제 오신대요? 정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쁘다네요. 그 말 뒤에는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덧붙일 말이 없었지요. 그날 밤 정래는 식탁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두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었고 집은 조용했습니다. 정래는 잠시 생각하다가 전화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정래는 아침부터 손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찻잔이 덜컥 소리를 내며 식탁에 내려앉았지요. 뜨거운 물이 손등에 튀었는데도 따가움보다
먼저 서늘한 기분이 올라왔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불안해지는 날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낯선 택배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송장에는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발신지는 서울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단정하게 접힌 스웨터 한 장, 영양제 한 통, 그리고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는 새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정례는 그 냄새를 싫어했습니다. 새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대개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봉투 겉면에는 확인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정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손끝이 종이를 쓸어내렸습니다. 확인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딱딱하게 느껴졌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인감증명서 안내문, 위임장 양식, 그리고 부동산 처분 관련이라고 적힌 종이가 나왔습니다. 정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조금 답답해졌습니다. 전화를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그 사이에서 정례는 오래 머뭇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례는 한 번 울린 뒤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 세 번 울린 뒤에야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엄마 받았어요? 정례는 최대한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뭘 말이냐? 보낸 거. 스웨터랑 서류도. 정례는 잠시 침을 삼켰습니다. 서류는 왜 보냈니? 아들은 한 박자 쉬었습니다. 그 쉬는 틈이 길었습니다. 엄마, 요즘 혼자 계시기 힘들잖아요. 집도 오래됐고, 사고라도 나면. 정례는 웃으려 했지만 입가가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나 아직 괜찮다니까. 엄마, 그 괜찮다가 제일 무서워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엄마 쓰러지면 누가 발견해요. 옆집도 다들 연세 있으시고. 정례는 말을 고르게 골랐습니다. 그래도 집은 내 집이야. 그래서요. 엄마랑 상의하려고. 우리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정례는 우리라는 단어에 멈췄습니다. 우리에는 아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 와라. 정례는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마을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시골에서 보이지 않는 좋은 차가 골목에 들어오면 어르신들은 다 알았습니다. 정례도 알았습니다. 소리가 달랐습니다. 타이어가 도로의 작은 돌을 밟는 소리,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빠른 걸음으로 마당에 들어오는 소리까지. 아들이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며느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윤서진이었습니다. 서진은 늘 말이 정돈돼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웃음은 얇았습니다. 정례는 서진을 처음부터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서진의 눈이 집안을 훑을 때마다 정례는 자신이 물건처럼 분류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건강은 어떠세요? 서진이 신발을 가지런히 놓으며 말했습니다. 정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그냥 그렇지. 아들은 짐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냉장고에 뭐 있어요? 장 좀 봐올게요. 정례는 말했습니다. 장 볼 거 없어. 있는 걸로 먹으면 돼. 서진이 부드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있는 걸로 드시는 게 제일 위험해요. 유통기한 지난 거 드시면 큰일 나요. 정례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날짜도 못 보는 사람이냐? 아들은 급히 웃었습니다. 엄마, 서진이가 걱정돼서 그러지. 정례는 걱정이라는 단어가 싫었습니다. 걱정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 뒤에는 대개 결정이 따라왔으니까요. 식탁에 앉자 서진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서울에서 보낸 그것과 같은 재질이었습니다. 정례는 그 봉투가 식탁 위에 놓이는 순간 밥맛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저희가요. 서진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정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현실? 아들이 이어받았습니다. 엄마, 이 집 너무 낡았잖아. 겨울엔 춥고, 여름엔 습하고, 계단도 있고, 정례는 단문으로 잘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서진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요양원 아니, 시설이 아니라 케어가 되는 곳으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요? 어머님 같은 분들 많이 계세요.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고, 정례의 눈이 잠시 멈췄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케어로 바뀌어도 의미는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정례는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나가?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고집 좀 그만 부려요. 이건 고집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정례는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게 됐나 싶었습니다. 내가 그 말할 자격 있니? 정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 키울 때 내가 아프다 하면 나도 현실적으로 생각했을까? 아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진이 재빨리 분위기를 눌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나쁘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정례는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의 손가락에는 깔끔한 네일이 반짝였고 종이는 조금도 구겨지지 않았습니다. 안전이 중요하면 내가 내려와서 살면 되지. 정례가 말했습니다. 서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례는 봤습니다. 그 짧은 굳음이야말로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서진이 웃음을 다시 올렸습니다. 저희도 아이들 학교가 있고 직장이 있고요. 정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도 내 집이 있고. 갈등은 그때부터였습니다. 말이 날카로워지고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아들이 말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여기서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해요? 회사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정례는 그 문장에서 엄마보다 회사와 애들이 먼저 들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치우겠다는 거냐? 정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편하려고. 아들이 손바닥으로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정례는 단문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말밖에 안 나온다. 서진이 종이를 살짝 앞으로 밀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서명만 하시면 절차가 어렵지 않아요. 인감만 챙기면 되고요. 정례는 종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진의 눈을 봤습니다. 서명하면 뭐가 되니? 서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집을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머님 명의니까요. 정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래, 결국 집이구나. 아들이 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례가 자르듯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 집값으로 뭘 할 거냐? 아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정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찌릿했지만 참았습니다. 벽을 짚고 한 걸음씩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이 작은 상자, 오래된 사진들이 든 상자 옆에 낡은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례는 그 수첩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적던 수첩이었습니다. 돈이 어디로 나갔는지, 누구에게 뭘 맡겼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까지 정례는 조용히 기록해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아끼는 대신 기억을 남겨두는 사람이었지요. 거실에서는 아들과 며느리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장 안 하면 더 힘들어져. 어머님이 너무 완강하시네. 정례는 숨을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태 괜찮다고만 말한 대가가 이거구나.
정례는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 위 서리는 여전히 반듯했습니다. 정례는 그 옆에 수첩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다. 정례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정례는 정중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싸우자는 게 아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결정하겠다. 서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정례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집이 아니라 사람의 자리 싸움이라는 걸. 누가 가족의 중심에 남을지, 누가 밀려날지의 싸움이라는 걸 말입니다. 정례는 수첩을 손끝으로 두드리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서명은 안 한다. 대신 너희가 몰랐던 얘기를 들려주마. 그 말이 끝나자 거실의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정례는 창밖을 잠시 봤습니다. 바닷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정례는 수첩을 펼치지 않고 한동안 손바닥으로 덮어두었습니다. 종이의 온기가 손에 옮아오자 오래전 기억이 먼저 올라왔지요. 말로는 꺼내기 어려워 묻어둔 것들, 누군가의 표정, 한 문장, 그때의 냄새 같은 것들 말입니다. 거실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있었고 두 사람은 대화가 아니라 결론을 들고 온 얼굴이었습니다. 정례는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크게 내는 순간 감정이 앞서고 감정이 앞서면 결국 밀리게 됩니다. 정례는 평생 그걸 배워온 사람이었어요. 이 수첩이 뭐예요? 아들이 먼저 물었습니다. 정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기록이다. 서진이 조심스레 웃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걸 굳이 지금. 정례는 단문으로 잘랐습니다. 지금이라서 한다. 정례는 수첩의 첫 장을 펼쳤습니다. 글씨는 반듯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날도 있었고 급하게 적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날짜는 정확했습니다. 정례는 날짜를 틀리게 적는 법이 없었지요. 날짜가 틀리면 사람을 믿을 근거가 사라지니까요. 첫 장에는 남편의 이름 옆에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정례가 병원비와 생활비를 정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정례는 가족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 방어였다는 걸 이제야 드러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정례는 수첩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너한테 한 번만 부탁했다. 기억하니? 아들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정례는 짧게 말했습니다. 통장. 정례는 그 통장을 지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란 고무줄로 감아둔 작은 통장. 오래된 은행 로고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정례는 그것을 서랍에서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서진의 시선이 통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주 잠깐, 그러나 분명히 더 집중하는 눈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정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궁금해하던 현실이다. 아들은 통장을 집어 들려다가 멈췄습니다. 손이 허공에서 멈춘 모양이 우스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례는 그 멈춤을 보고 알았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정도는. 다만 확실히 마주하기가 싫었던 것이지요. 정례는 통장을 펼쳐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줄만 말했습니다. 내가 결혼하기 전 내 이름으로 돈이 나간 적이 있다. 너는 모른다고 할 거다. 그렇지. 아들의 입술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정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몰랐을 수도 있다. 하지만 빠져나간 건 사실이다. 서진이 먼저 말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저희는 어머님 안전 때문에. 정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관 있다. 너희가 지금 서명하라는 건 내가 판단이 흐려졌다는 전제로 하는 거다. 그런데 내 판단이 흐려졌다면 그때 이미 다 빼앗겼어야 했다. 그렇지 않니? 거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이 물컵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컵 바닥에서 번졌습니다. 정례는 그 물방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흘린 걸 닦지 않습니다. 남이 닦아주길 바랍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였지요. 정례는 수첩을 한 장 더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아들의 결혼식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축의금, 친척들, 총액 일부 미확인. 정례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바쁜 와중에 축의금을 정리하느라 밤새워 계산기만 두드렸던 날. 아들은 신혼여행 준비로 정신이 없었고 서진은 어머님이 하시는 게 빠르다고 말하며 멀찌감치 앉아 있었지요. 정례는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 맡김이었다는 걸 늦게 깨달았습니다. 서진아. 정례가 처음으로 며느리 이름을 또렷이 불렀습니다. 서진이 눈을 들었습니다. 네, 어머님. 정례는 단문으로 질문했습니다. 너는 우리 집에 들어올 때 뭐가 제일 중요했니? 서진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질문은. 정례는 다시 잘랐습니다. 대답해라. 서진은 한 박자 쉬었습니다. 가족이요. 정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족. 그리고 정례는 바로 이어 말했습니다. 가족이면 왜 수첩 한 번도 안 물어봤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뭘 지켰는지. 서진의 웃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그런 걸. 정례는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왜 한 번도 안 물었니? 아들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가 싫어할까 봐요. 정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싫어한 게 아니다. 두려웠다. 묻기 시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람으로 봐야 하니까. 정례는 수첩에서 종이 한 장을 빼냈습니다. 접힌 종이였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몇 년 전 정례가 한번 크게 아팠을 때 정례는 병원 침대에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 사이 아들이 서류를 처리해 준다고 했습니다. 정례는 그때 아들이니까 믿었지요. 그런데 거래 내역에는 정례가 기억하지 못하는 출금이 하나 있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허락 없이 빠져나간 첫 줄이었습니다. 첫 줄이 있으면 둘째 줄도 생깁니다. 정례는 그 법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출금. 정례가 종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설명해라. 아들이 종이를 보자마자 시선을 피했습니다. 엄마, 그때. 서진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아니, 저희가 병원비 정리하느라. 정례는 서진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끝까지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리. 정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너희는 늘 정리한다. 집도 정리하고 사람도 정리하고.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저희가 엄마 버리려는 게 아니라. 정례는 단문으로 말했습니다. 버리려는 게 아니지. 옮기려는 거지. 아들은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정례는 그 숨이 미안함이 아니라 답답함에서 나온 숨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정례는 창문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겨울 햇빛이 마당에 오래된 감나무 가지에 걸려 있었습니다. 정례는 그 감나무를 보며 자신이 평생 쥐고 있던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집, 땅, 통장, 그리고 말하지 않음. 그 말하지 않음이 가족을 지켜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음은
결국 가족에게 빈자리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누구나 빈자리를 보면 채우려 듭니다. 그게 욕심이든 불안이든 습관이든 말이지요. 정례는 다시 식탁을 봤습니다. 서류 봉투가 반듯하게 놓여 있고 그 옆에 수첩이 다른 모서리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새 것과 낡은 것의 싸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례는 알았습니다. 싸움은 물건이 아니라 권리였습니다. 내가 나로 남을 권리 말입니다. 정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한테 묻고 싶다. 너희가 원하는 건 내가 편한 거냐? 너희가 편한 거냐?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둘 다요. 정례는 단문으로 답했습니다. 둘 다는 없다. 서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정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내가 먼저 움직이겠다. 아들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뭐려? 정례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확인할 게 있다. 누가 어디까지 손댔는지. 그 말이 떨어지자 서진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서류 봉투를 끌어당겼습니다. 정례는 그 동작을 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기록 싸움입니다. 한 줄 한 줄. 날짜, 날짜. 정례는 평생 말 대신 기록으로 버텼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려 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례는 알았습니다. 사람이 잠을 못 자는 이유는 죄책감이 아니라 들킬까봐 두려워서입니다. 정례는 방 안에서 작은 스탠드를 켜고 수첩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최근 한 달 동안 통장과 인감이 놓였던 위치, 집 열쇠를 빌려간 날짜, 그리고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례는 펜을 들어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썼습니다. 내일 은행, 그리고 동사무소. 마음이 이상하게 고요해졌습니다. 속이 비워지는 고요가 아니라 결심이 생기는 고요였습니다. 정례는 자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은행은 오전부터 붐볐습니다.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찬 공기가 밀려들었고 번호표 기계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김정례는 의자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른 뒤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숫자가 인쇄된 작은 종이를 접어 손바닥에 쥐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종이를 놓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놓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으니까요. 창구 앞에 섰을 때 직원은 정례의 나이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친절함이었지만 그 친절에는 늘 대신해드릴까요라는 전제가 따라붙었습니다. 어머님,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정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합니다. 직원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례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노란 고무줄을 풀며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출금 내역을 다 보고 싶습니다.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동안 정례는 창구 위 유리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83세 얼굴. 주름이 깊었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정례는 그 눈을 스스로에게 확인하듯 바라봤습니다. 직원이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 출금이요. 이 날짜들. 정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짜는 수첩에 적어둔 것과 같았습니다. 틀린 게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정례를 더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록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배신해도요. 이 출금은 위임장으로 처리된 겁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정례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그 위임장 누가 냈는지. 직원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배우자 아니 아드님입니다.
정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놀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놀람은 기대가 있을 때 생깁니다. 정례에게 기대는 이미 오래전에 정리된 감정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와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정례는 코트를 여미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구 앞에서 정례는 인감을 꺼냈습니다. 손바닥에 남은 붉은 자국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분실 신고하고 재등록해 주세요. 직원은 설명을 이어갔고 정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서류에 서명할 때 글씨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획은 또렷했습니다. 정례는 그 획을 끝까지 눌러 썼습니다. 끝을 흐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정례는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3번 울린 뒤에야 받았습니다. 엄마 어디야? 은행. 아들의 숨이 잠시 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혼자 가? 내가 가자고 했잖아. 정례는 단문으로 답했습니다. 내일이다.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해요? 정례는 창문 밖 바다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한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 서진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거실의 서류 봉투는 자리를 옮겨놓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정례는 신발을 벗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손댔구나. 서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정리만 했어요. 정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리는 내가 한다. 아들이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거실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은 말을 고르다 꺼냈습니다. 엄마, 이럴 필요 없어. 다 엄마 생각해서. 정례는 손을 들어 말을 멈췄습니다. 생각은 내가 한다.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정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여기서 산다. 대신 조건이 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건? 내 통장, 내 인감, 내 집. 손대지 않는다. 서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락.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들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건 정례는 단문으로 잘랐습니다. 못하면 그때는 내가 간다. 서진이 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정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선택한다. 그날 밤 정례는 방에 들어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은행과 동사무소에서 확인한 내용 옆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오늘 목소리를 냈다. 정례는 스탠드를 끄고 누웠습니다.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숨은 고르게 내려왔습니다. 말하지 않아서 아팠던 시간보다 말해서 남은 통증이 더 낫다고 느꼈습니다. 정례는 그날 이후로 달력을 바꾸어 걸었습니다. 날짜를 크게 표시한 달력이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면 작은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습니다. 전화가 온 날에는 진하게, 오지 않은 날에는 연하게 표시했습니다. 정례에게 그 동그라미는 약속이었고, 확인이었고, 아직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83의 시간은 그렇게 눈에 보이게 흘러가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이면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날씨 이야기만 길어졌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따뜻했어요. 정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바람은 불더라. 그 짧은 대화에도 정례는 전화를 끊고 나면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보다 숨결이 남는 통화였습니다. 며느리 서진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바뀌었다기보다 조심스러워졌다고 하는 편이 맞았습니다. 집에 오면 서류 봉투를 먼저 찾지 않았고 대신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어머님, 이건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정내는 단문으로 답했습니다. 그럼 버리자. 버리자는 말이 이렇게 쉬운 말이었나? 정내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람도 물건도 미루면 어려워지고 제때 말하면 단순해진다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숨이 가빠지는 날이 늘었습니다. 정내는 약 봉투를 정리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혹시 모를 나를 대비해서였습니다. 불안은 없었습니다. 다만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준비는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정내는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정내가 먼저 받았습니다. 민수야. 아들의 목소리가 놀란 듯 들렸습니다. 엄마 안 자요? 잠이 안 온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끊어졌을 침묵이었습니다. 정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전화 안 받으면. 아들이 급히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정내는 웃었습니다. 말은 해둬야지. 바로 내려갈게요. 정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 그 말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숨기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설명하는 말이었습니다. 정내는 그 차이를 스스로 느꼈습니다. 며칠 뒤 정내는 아침에 눈을 떴지만 몸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천장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숨을 쉬는 게 조금 어려웠습니다. 정내는 침대 옆에 두었던 휴대전화를 손에 쥐었습니다. 화면을 켜고 아들의 이름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미끄러졌지만 다시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엄마. 정내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어디가? 병원 갈 정도는 아니다. 정내는 그 말을 끝으로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빴기 때문이기도 했고 그날은 그 말로 충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내려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정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깊은 잠이었습니다. 깨우지 못할 잠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없으셨을 겁니다. 아들은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이번엔 아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정례의 수첩은 유품 상자 위에 놓였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연락처 맨 위에 있는 이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껐습니다. 대신 자기 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밥 먹었니? 이 이야기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지막을 준비한 사람과 그 준비 덕분에 덜 무너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83세 어머니는 끝까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택할 시간을 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전화 한 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통화가 되지 않기를, 그래서 오늘의 안부가 내일로 이어지기를 정례는 그렇게 남기고 갔습니다.